자, 우크라이나 긴장이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유가가 오르면서 관련 주식들이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유가 관련주 어떤 종목 살만한 건지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판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 DB금융의 김진만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월요일 첫날인데요. 자 오늘부터 우리 주식시장은 우크라이나 긴장 속에서 주식시장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은 만큼 어떤 종목을 지금 살 수 있을지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정태근 팀장께서는 S오일과 한국쉘석유 그리고 김진만 팀장께서는 S오일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오르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만 팀장님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유가는 그래도 쓰임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가스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같이 오르는 거는 맞으나 그래도 유가적인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조금 별개죠. 러시아 쪽은 지금 이제 가스 쪽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유가 쪽으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유가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100불 정도는 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뭐 굉장히 퓨어하게 그 이제 유가 관련주 경유 쪽을 좀 보시면은 S오일이 그래도 작년에 돈도 많이 벌었고 이제 막 조금 더 이제 막 좀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전의 고가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지는 저도 좀 의문이긴 한데 그래도 한 10만 원대 중반까지는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퓨어하게 순수하게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정제 마진 쪽에 대해서는 베니핏이 계속적으로 있는 기업을 찾으신다면은 S오일이 가장 좋을 거고 뭐 금호석유도 그렇고 굉장히 뭐 화학 쪽으로도 관련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 순수하게 유가 관련된 종목을 보실 때는 그래도 S오일이 가장 큰 지표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가 관련주를 계속해서 볼만 합니까?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될 것 같은 게 뭐 이제 뭐 굉장히 뭐 정치적인 이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미국 중간 선거 기간까지는 이런 이제 좀 긴장감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금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중간 선거를 좀 이제 긍정적으로 가져가려면 이런 이슈를 잘 마무리한 영웅의 기한 정도를 좀 보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저는 미국 중간 선거 기간까지는 그런 긴장감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 선거가 언제죠? 저도 지금 중간 선거가 이제 알겠습니다. 보시면은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나중에 좋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관련주 중에 주목할 곳은 정태근 팀장께서는 한국쉘석유를 추가해 주셨습니다. 네. 어떤 투자 포인트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원유를 그러니까 시추하는 회사가 없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도 S오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어쨌든 뭐 유가 올라가게 되면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S오일은 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원초적으로 가보자면은 유가를 우리 이거 사와서 정제를 하는 거고 그 이전에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그 원유를 시추하는 회사가 좀 필요한데 그게 어찌 보면 미국 엑스모빌 같은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셀석유가 그 영국의 로얄 더치 쉘이라는 회사의 한국 자회사입니다. 근데 로얄 더치 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엑스모빌처럼 직접적으로 그 원유를 시추하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유 시추하는 회사가 로얄 더치 쉘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와 관련된 한국 자회사가 한국 셀석유가 있다 보니까 좀 참고 삼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픽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 한국 셀석유는 로얄 더치셀이 지분을 한 60% 넘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배당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당 DPS가 한 15,000원 이상 배당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 24만 8천 원대인데 예전에 저 개인적으로는 12만 원대 한번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던 회사인데 그때 당시에는 시가 배당률을 치게 되면 10% 넘는 고배당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높았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일단 S-오일이 대장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직접적으로 원유를 수출하는 회사를 찾다 보니까 좀 비슷한 회사가 없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한국셀석에도 보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매력은 배당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주식은 다름 아닌 이 정유와 가스주 안에 있는데 GSE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중간선거는 11월 8일이라고 하네요.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주요 의석을 되찾기를 공화당이 희망을 하고 있고 11월 정도까지 네.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유주는 올해 하반기까지 그러면 관심권역에 있다라는 말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 주식도 오르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천연가스 주식 중에 살만한 종목은 뭘 보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자, 저희 김주만 팀장께서는 삼천리, 정태근 팀장께서 GSE 가지고 나오셨군요. 자, 삼천리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십시오. 네, 사실 가스 관련주들을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그냥 겉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거지 뭐 그렇게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다라고는 그렇게 이제 뭐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그냥 단순히 테마성 이슈로 오르는데 만약에 정말 가스 관련주를 공략을 하실 거면 이제 관련 ETF나 ETN 관련주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제 테마주로서 좀 보시게 된다면 당분간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있었을 때 삼천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술적으로 고점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뭐 당연히 삼천리 가스로 인해서 가스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는 있지만 이런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를 공략을 해보실 거면은 기술적으로 삼천리를 공략이 가능한 자리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뭐 사실 급변하는 정세에 굳이 투자를 권유하고 싶지는 않고 천연가스 관련된 공략을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은 한두 번 정도 신고가 충분히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고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그래서 공략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정태근 팀장께서는 GSE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이거 중간에 바꿨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늦게 들어가지고 뭘로 바꾸셨어요? SH 에너지 화학하고 그 다음에 저도 삼천리 동의를 하고 있는데 바꾸신 이유는 뭐예요? 그렇다면 GSE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네. 빨리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드리다 보니까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GS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거 GSE는 빤하니까 그 외 다른 종목을 좀 찾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SH 에너지 화학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 어쨌든 결국 이 천연가스에 대한 그 노이즈가 발생되는 것들은 결국 그 노드스트림 이 부분 때문에 결국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발생된 이유는 결국 미국이 유럽으로 가스 수출하기 위한 뭐 전략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국 셰일가스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셰일가스와 연관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 SK 그리고 SH 에너지 화학 그리고 삼천이 이 세 개 회사가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SH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 미국 현지 법인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미국 아칸소스 파이트빌 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자회사가 가스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에 대한 관심이 셰일가스 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된다면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천리 같은 경우는 이거 잠시만 좀 컨닝을 좀 하자면은 그 자회사의 삼천리 자산운용이 그 솔트크리크 미드스트림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그러니까 셰일가스에 직접적으로 자산운용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뭐 SK 같은 경우에도 요와 비슷한 업체 유레카 미드스트림 홀딩스 쪽에 자금 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셰일가스와 연관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H 에너지 화학을 드렸는데 삼천리, SH 에너지 화학 그리고 SK 요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국 셰일가스 투자와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미 많이 올랐다는 부담은 혹시 네. 가지고 계시는 않은지 궁금해요. 정유와 가스주들이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많이 네, 올랐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자 동반해서 그대로 올랐는데 부담 있는 자리는 아닐까요? 일단 뭐 GSE라든지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부담이 있는 자리인데 이미 뭐 GSE 같은 네. 경우에는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예. 아마 방금 말씀드린 삼천리하고요. 그리고 SH 에너지 화학도 오늘도 뭐 급등 나오긴 합니다. 네. 근데 GSE라든지 뭐 대성에너지 비해서는 큰 폭의 급등은 아니다라고
상한가에 비하면 급등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삼천이라든지 SK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급등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뭐 GS라든지 대성에서 비교해서는 조금 위치가 아직까지 낮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순히 어떤 네. 어떤 가격적으로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이외에 밸류에이션 부담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 실적으로 뭐 삼천리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소위 말하는 기관에 계신 분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투자지표, 네. 뭐 퍼라든지 PBR.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기엔 삼천리 같은 회사는 뭐 항상 저평가 나온 회사고요. 그리고 SK 지주사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항상 투자와 연관돼서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항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은 없다. 네. 자, 김지만 팀장께서는 어떠신가요?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고 다른 종목들도 지금 견조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도 좀 지나친 기대일 수 있습니다만 자, 부담이 있는 리스크 요인을 혹시 고려하고 계신 게 있다면 뭡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극적인 합의를 했다던가 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요인이 사라졌다던가 네. 뭐 이런 사실 변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따라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한국 시간으로 저녁 정도가 돼야지 이제 저쪽에서 좀 활발하게 뭐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시장 자체로는 이제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뭐 극적 합의도 있고 되게 급변하는 정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과대 급락 라인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따라가지 마시라는 게 이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뭐 기업을 분석하는 것보다 그 대외적인 변수가 조금 더 시장에 많이 부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좋을 줄 알고 이제 뭐 상한가 마감도 잘 했는데 주말 이제 뭐 밤 사이에 또 극적 합의를 해서 천연가스 가격 급락 유가 급락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면은 다음날 다시 개파락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 즉 분석과는 별개로 외부적인 변수는 절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짧게 예를 들어 한국 장중에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런 급등 종목은 데이 트레이딩으로 좀 마무리 시키는 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캔디님께서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면 관련 주식들 제자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번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심상치 않은 만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결정적 투자에서 메리츠증권의 채권 담당인 윤여산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모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관련 움직임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화하는 내용을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마스 한판, 오늘 CJ 프레시웨이 주가를 보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 성장의 구간이다라는 증권사들의 호평 속에 주가 역시 좋습니다. 최근에 음식료주들 어려운 시장에 분명한 대안 주식이 되고 있죠. CJ 프레시웨이를 비롯한 음식료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들어볼까요? 여쭤봤더니 김진만 팀장께서는 39,000원, 정태근 팀장께서는 4만 원. 네, 비슷한 수준의 목표가를 주셨지만 아주 높이 잡지는 않으셨네요. 네. 일단은 지금부터는 좀 추가 상승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결국 뭐 일단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솔직히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 수준에 와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눈치를 좀 살피게 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방향성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간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좀 빨라질 것인가 아니면 좀 딜레이가 될 것인가 좀 그게 관건이라 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 변수 리오프닝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인가 아니면은 시간이 빨라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자리가 아무리 이제 지금부터 좀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4만 원이 목표가라기보다는 저는 4만 원이 뚫리게 되면은 그 뒤부터는 탄력적으로 저는 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4만 원 가격대를 잡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4만 원의 장을 받는다가 아니라 4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4만 원이 뛰어넘게 되면은 그때부터 탄력적으로 간다라는 관점에서 어찌 보면은 목표 주가라기보다는 분기점 어차피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뭐 목표 주가라기보다는 분기점 정도로 좀 저는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자, CJ 프레시웨이가 자, 지금 4만 원의 목표가를 주셨는데 4만 원 1차 목표가 정도로 하고 이 부분을 잘 소화해 나간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본격적인 리오프닝 주식 가운데서 음식료줄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떨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주식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하셨던 중요한 변곡점에서 아예 상승으로 턴했다는 느낌을 저는 시장 참여자로서 받고 있습니다만 김진만 팀장 네, 어떠십니까? 저도 일단은 단기 고점 상황이 맞는 상황인데 그다음에 뭐 시리 프리스웨이 같은 경우 뭐 실적도 잘 나왔는데 이게 실적이 외형적 성장을 잘 했는지 아니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서 나오는 실적인지는 확인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뭐 예를 들어 단가 인상을 한 것만큼 저는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는데 과연 CJ 프리시웨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제기가 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유통 물가를 보시면 지금 시장 보러 가시면 되게 비쌉니다. 모든 이제 뭐 채소도 그렇고 전체적인 물가가 다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CJ 프레 즉 이제 일단 뭐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기업이 과연 베니핏이 있을 수 있을까? 그만큼 판가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게 실적으로 더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조금 제기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이 여기서 한 10% 내 안쪽의 상승 구간 정도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넘게 되면 사실상 고가 갱신을 계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는데 뭐 정말 실적이 잘 나오는 주식이 가고 안 나오는 주식이 안 가는 그런 공식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테마성 이슈로 잘 가서 고가가 갱신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사실상 분할 매도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저는 그보다는 일단은 현재 보이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분명히 식자재 유통 혹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판가 인상 부분이 그만큼 반영이 되기 좀 힘들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은 분할 매도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품이 판가 전이가 안 되나요? 판가 인상 사실상 올릴 수는 있는데 그 이상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 싶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드릴 수 있을 거고 실제로 아시는 이제 뭐 좀 뭐 급식 같은 것도 올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지금에 나오고 있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정말 외형적 성장을 이룬 것인지 아니면은 허리띠를 졸라매서 나온 영업이익인지 그 부분이 조금 더 저는 이제 후자 쪽에 좀 베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권사에서 일단 호평이 나왔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려운 국면에서도 상승세를 돋보이게 이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히려 증권사에서는 이런 투자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익 성장이 올해부터 시작이 될 이유가 공급망 이슈와 관련된 산업 전반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의 판가 전이 메리트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투자 의견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반대의 의견을 팀장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판가 전이가 높기 때문에 이익률 개선이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정태근 팀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판가 인상이 저도 잘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두에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제품 가격 인상도 잠시 언급을 하다 말았는데 지금 제품 가격 그러니까 작년 그 중반경에 제품 가격 인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제품 가격 인상이 실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게 4분기부터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심리적인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리오프닝이 되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지금은 2020년 하반기부터 한 3번 정도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뭐 리오프닝에 대한 지금 세계 각국이 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긴가민가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3번 정도 나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닫혔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리오프닝이라는 뚜껑이 열리게 된다라면은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튀어나갈 거라 생각을 반대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료수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라면은 실적이 잘 나온 상황에서 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저평가 얘기.
실적 대비 저평가 이게 나오게 되면서 기관 수급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례로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2019년도 같은 경우에 하이테 진로가 4월 달에 제품 가격 인상을 했거든요. 제품 가격 인상하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서 2019년 말까지 꾸준한 상승이 나왔던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 리오프닝과 하고 있는 짓누르고 있는 힘, 요게 풀리게 된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음식료주 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이어서 얘기는 잠시 후에 종목 말씀드리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그렇다면 두 분께서 꼽고 계시는 음식료주에 대한 탑픽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준만 팀장께서는 그린 플러스. 네. 자, 그리고 저희 정태근 팀장께서는 SPC 삼립과 흥국 F&B를 꼽아주셨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김준만 팀장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갈게요. 어떤 기업입니까?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에 스마트팜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서 좀 선도적으로 나오고 있는 스마트팜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식료품 쪽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식량을 생산하는 이제 식량 무기화가 전체적으로 국가별로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제 원자재 즉 식자재 관련 급등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제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액션을 취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스마트팜 관련된 사업이 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 좀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유통 쪽을 보기보다는 이제 좀 스마트팜 쪽으로 해서 산업군 자체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그런 이슈로 해서 한번 스마트팜 관련주로 그린플러스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정부 주도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정부의 주도화 빠르게 탄력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주가 상황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매수 가격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락폭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좀 상방 포지션으로 잡혀 있는 상황 직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방 직전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다면 기술적인으로 왜 그런 해석을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다들 하는 얘기지만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술적 분석도 네, 존재는 N자형 패턴. 네, 그런 방향도 존재하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거에 비해서 이런 인플레이션 쪽 관련주들은 그래도 흐름 자체가 괜찮고 바닥이 좀 많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거래량도 죽인 채로 잘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도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상방 포지션을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궁극적으로 이런 원자재 가격들의 급등은 스마트팜 쪽에 대한 산업군에 대한 빠른 이제 좀 부채질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만약 국내에서 관련주를 꼽자면 그린플러스가 단연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정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린플러스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정태근 팀장께서 SPC 삼립과 흥국 F&B를 통해서 음식료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세워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논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는 리오프닝을 보기엔 일상 정상화를 봐야 되는데 일상 정상화 중에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게 저는 카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카페요. 네, 왜냐하면 아직도 카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자리를 다 앉을 수가 없어요. 한쪽에다 의자를 책상과 테이블을 몰아놓은 걸 아직도 볼 수가 있는데 일상 정상화 들어가게 되면 그 테이블이 다시 다 매출로 잡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카페 사람들이 좀 더 바글바글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식당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카페 쪽이 좀 더 계속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카페 쪽에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베이커리라든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스타벅스 쪽으로 OEM을 하고 있는 기업들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스타벅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메이커들도 분명 브랜드도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스타벅스가 많이 떠오르다 보니까 스타벅스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채워지지 못한 공간들이 앞으로 채워질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다 매출로 잡히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납품업체들 같은 경우에 흥국 F&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OEM 방식으로 현재 스타벅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채우는 어떤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SPC 삼립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베이커리 카페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 주변으로 브런치
카페 문화가 상당히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반대로 리오프닝이 되게 된다라면 이 문화가 열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와 관련 베이커리 카페였던 매출도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베이커리와 상당히 연관성 있는 SPC 삼립 같은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어떻게 본다라면은 실생활에서 조금은 앞으로 이제 좋아지는 공간들, 그러니까 지금 묶여 있는 공간들이 열리게 된다라면 그 공간을 채울 만한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한번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는 한국 F&B와 그리고 SP 삼립이라는 기업, 그러니까 요 기업 외에도 다른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기업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SPC 삼립은 어떤 베이커리 회사를 갖고 있어요? 파리크라상. 파리크로아상. 네. 한국 F&B는요? 한국 F&B는 OEM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스타벅스 쪽에 스타벅스예요? 과일 음료 같은 것들, 그러니까 커피 음료 말고 그 외에도 다른 음료라든지 그 샌드위치 같은 제품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OEM으로 납품하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그 그린플러스의 차트와 네. 한국 F&B의 차트가 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SPC 삼립은 많이 올랐는데 최근 며칠 동안 좀 조정을 받았네요. 네네. 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리오프닝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이런 주식들이 잘 갈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 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입니다. 자사주 매입가 소각을 발표한 이후로 지난 금요일 주가가 좋았는데 1일 전화에 끝나는 걸까요?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일제히 낮춰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상향 조정했다고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정해서 전해드립니다. 목표가를 일제히 낮춰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자사주 매입가 소각은 주식시장의 호재고 또 많이 빠졌다는 이걸 가격 메리트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기에는 부담이 없는 자리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두 분께서는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진만 팀장께서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고 그리고 정태근 팀장께서는 지금은 이제 분할 매수할 자리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증권사들이 어떤 투자 의견을 냈는지 한번 함께 보고 갈까요? 네, 증권사들에서 일제히 하향 보고서를 내놓은 것들을 보면 유한타증권에서는 12만 8천 원,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12만 4천 원, KB증권 13만 원 네, 목표가를 내놨는데 제목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 신사업에 주목하자. 올해도 톡 비즈니스가 이끈다라는 기대감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는 낮춰 잡았습니다. 삼성증권에서 15만 원, 메리츠증권 16만 원, NH투자증권 14만 원의 목표가를 내놓으면서 매출도 견고하고 배수의 진을 칠 것이고 회복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지만 목표가는 그래도 16만 원까지는 오를 수 있다는 내용들을 내놨습니다. 자, 저희 정태근 팀장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할 매수할 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네. 떨어지지는 않겠습니까? 네, 그 솔직히 말씀드린 저도 좀 반반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분할 매수 이제부터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카카오 그룹 내에서 나왔던 이런 잡음들이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쨌든 카카오에서 나왔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때문에 매수하기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조금은 달리 봐도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들이 그러니까 주주하는 책에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앞으로 수익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네핏이 더 많아질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주주하는 책 같은 경우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쨌든 유통주식수가 줄어드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잉여 현금에서 배당을 좀 풀겠다는 부분들도 어찌 보면 이게 또 그 베네핏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수익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전에 카카오뱅크라든지 그리고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나왔던 어떤 악재들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악재는 호재로 덮는 거고요. 호재는 악재로 덮는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미 이제 악재가 나온 부분들이 지나가는 이제 지는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책 같은 경우에 이게 나온다고 해서 바로 주가 급등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제는 조금 시선을 달리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주주 환원책이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 이게 물론 지속이 될지에 대한 부분도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수를 하는 부분들이 단순히 그러니까 은행 지주사들이 수익성이 좋아져서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이 그러니까 주주 환원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상승 외에도 이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했을 때 단지 주가 상승하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책을 통해서 배당이라든지 또 다른 수익이 발생됐을 만한 포인트가 발생됐다라는 점이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매수할 만한 매력이 생겼다라는 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제부터는 적어도 추가 하락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한다는 강력한 어떤 그 아이디어가 있었다라면은 매수 말씀드렸겠지만은 아직까지 조금은 저도 반반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바닥은 다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좀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저는 좀 분할 매수는 이제부터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진만 팀장께서는 하락을 지속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두 분께 목표가를 여쭤본 것을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김진만 팀장께서는 97,000원, 정태근 팀장께서는 10만 원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목표가가 아주 높지 않아요. 네. 추가적인 하락을 지속할 것 같다. 지금 이게 바닥은 아니라는 겁니까, 김진만 팀장님? 저는 약합니다. 자사주도 그렇고 소각도 그렇고 해서 저는 약하다고 보는 게 1,000원 뺏고 100원 준다 그러면은 누가 좋아합니까? 네, 저는 그만큼 저는 다 올해 더 많이 배당을 했었어야 됐고 거기 추가적으로 더 많은 자사주를 사고 팔았어야 됩니다. 소각했었습니다. 부족하다고 보고요. 시장에서 이 이슈는 오히려 더 노이즈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어떤 액션을 취할까요? 그동안 또 상장을 준비했던 회사들의 IPO를 가속화시키겠죠. 저는 카카오의 본질 자체가 이미 그런 기업으로 낙인이 찍혀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그룹주들은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게 어차피 너무 뻔합니다. 액션이 너무 뻔하고 자사주 매입도 3천억 정도면은 이미 작년에 그만큼의 자회사 분할 상장을 하면서 이득을 번 기업이 3천억 원의 자사주밖에 안 사고 소각하고 거기에 배당도 굉장히 조금 주는 그런 모습을 취했다는 거는 오히려 저는 주가상으로 더욱더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과 함께 저는 주가가 만약에 기술적으로든 어떻게 됐든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전에 있던 카카오 엔터나 모빌리티 등 자회사 상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보여주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낙인을 찍고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것을 보고 진작 있을 때 잘하지 소액고 외양간 고친다. 그리고 증권사들에서 목표가를 줄하향한 것을 보고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 하냐라는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자, 카카오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그리고 다양한 기업에서 어떤 새로운 뉴스들을 내놓고 있는 만큼 주가가 이제 정말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다시 올라가는 그런 저력을 발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두 분께서는 추가적인 상승에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약 10만 원 수준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맞수 한판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DB금융의 김진만 팀장,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